이어서 원래 러시아 문화를 전공하시고요. 주변 러시아 문화까지 아울러서 연구를 하고 계시는 이은경 교수님께 어떤 데 초점을 맞춰서 이 북방을 우리가 바라볼 것인지, 그리고 어떤 내용을 다룰 것인지에 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교수님. 네, 지난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그리고 현 정부의 나인 브릿지를 통해서 러시아라는 나라는 상당히 중요한 나라로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바입니다. 특히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협력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관계라는 데 있어서 한번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러시아와의 관계는 정치적, 경제적인 협력이 우선이 되었는데 상대방을 안다는 것, 한 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안다는 것은 사실 그 나라가 갖고 있는 저변 의식과 그 나라 사람들에 대한 삶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문화를 통해서 러시아를 알아가는 시간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러시아인들이 갖고 있는 의식이나 그들의 삶 속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 왜 우리로 하여금 한반도를 둘러싼 많은 나라들 가운데서 특히 이 러시아라는 나라가 어렵게 느껴지는지를 조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어렵고 두렵게 만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모두 편견에 의한 것인데요. 많은 분들이 러시아라고 하면 6개월의 추운 겨울과 6개월의 따뜻한 겨울이 있는 나라냐고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러시아도 사계절이 있고 사계절을 통해서 보면 우리와 비슷한 풍습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먼저 러시아의 봄맞이 축제를 통해서 우리한테 있는 봄을 맞이하는 행동들과 아주 유사한 것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곰이라든지 보드카라든지 러시아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사실 곰이나 러시아를 대표하는 상징인 것은 맞지만 이 상징을 생각할 때 우리는 술을 마시는 민족 또는 과하게 자신을 과시하는 민족 이렇게 알고 계신데 러시아는 손님을 환대하는 문화가 많습니다. 보드카를 많이 마시는 것이 아니라 보드카를 마실 때 서로 덕담 나누는 문화가 있는데요. 그 덕담을 나누는 문화 속에 취하는 것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쭉 펼쳐나갈 예정이고요. 또 하나는 문학과 예술의 나라라고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러시아는 유네스코 문화재에 등재된 그러한 정신문화와 또 건축문화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건축문화들을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그 건축들 속에는 단순히 아름다운 그런 외관뿐만 아니라 사실은 역사적으로 문학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러시아 하면 떠오르는 도스토옙스키나 또는 솔제니친과 같은 작가들이 이러한 건축문화 속에서 자신들의 작품을 어떻게 연결시켰는지 또 그들의 작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러시아 문학하면 어렵게 느껴지시고 그 길이에 놀라기도 하시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잘 읽을 수 있도록 러시아 문화를 잘 접하시고 난 다음에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유라시아의 꿈인데 많은 분들이 이제 러시아 하면 전 세계의 지금 현재 5분의 1에 해당하는데 과거 한때는 8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을 갖고 있던 나라입니다. 그만큼 예전 구소련의 입장 또는 제정 러시아 때에 보면 그 안에 속해 있는 나라들이 상당히 많았던 거죠. 현재는 다 독립이 되어 있고 그 나라의 개별 문화들이 다양합니다. 이러한 개별 문화들이 한 나라로 들어와서 하나의 통합 문화를 이루어서 이 전 지역에서 나타나는 러시아 문화. 즉 현재는 러시아 문화라고 얘기하는 그 종합된 문화를 조금 소개해보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보드카를 먼저 떠올리시겠지만 과거 구소련 시절에는 와인이나 꼬냑이 유명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카프카스 3개국에서 올라온 것입니다. 또는 현재 러시아인이 즐겨 먹는 식문화 속에는 중앙아시아 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구소련의 작은 나라들이 러시아에서 어떻게 영향을 발휘하고 있고 또는 영향을 미쳤고 또 현재는 그것이 서로 합해져서 어떠한 문화를 만들어내는지를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식문화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생활문화에 대한 얘기가 전반적으로 펼쳐질 것입니다. 제가 이와 같은 기획을 하는 그 과정에는 하나의 시로 축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는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다. 러시아라는 나라를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러시아라서 그렇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 나라가 동과 서에 걸쳐 있는 나라인 만큼 서쪽의 사고방식, 즉 유럽식의 사고방식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또 동양의 사고방식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반대로
또 동양의 사고로도 이해할 수 있는 방식과 또는 서양의 사고로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교집합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이 나라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참 어려운 문제지요. 러시아 19세기 시인이 이야기한 것인데 러시아는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고 일반적인 잣대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죠. 바보 이반의 나라, 약간 어리석은 것이 더 인정받는 나라, 또 한편으로는 불의에 의해서 핍박당하고 있을 때 걸기하는 나라입니다. 세계 최초의 혁명을 이끈 나라이기도 하고요. 이 나라에 대해서 좀 더 따뜻한 시선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돕는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러시아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편견, 부정적 인식 이런 거를 좀 불식하는 그런 장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이은경 교수의 얘기였습니다. 이어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북방 문화라고 얘기하지만 종국적으로는 우리와의 관계를 강조를 하는 거죠. 특히 국가의 존립이 문제가 생기면 뭐 문화 교류, 경제 교류 다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이 연구단의 안보 파트를 또 연구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박홍서 교수입니다. 박 교수님 말씀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홍서입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드리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요. 제가 쓸 칼럼은 이 중국의 안보, 북방 안보, 러시아까지 포함해서 이 북방의 국가 간 관계가 한반도 안보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이 북방의 안보 상황은 이 한반도 안보 상황과 상당히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예를 보면 임진왜란, 병자호란, 청일전쟁, 한국전쟁 이 전쟁들이 일어났을 때 북방의 세력관계, 국가 간 세력관계가 상당히 불안정했었고요. 그래서 이 불안정했던 북방의 상황이 바로 한반도에 영향을 줬습니다.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충돌 이런 것도 역시 북방의 어떤 세력 관계가 불안정했기 때문에 이 해양 세력이 한반도를 통해서 대륙에 접근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 전쟁이 일어났다. 그런 측면에서 이 한반도 안보 상황은 북방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 안보와 북방의 안보 관계 이거에 대해서 제가 다뤄보려고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다룰 것인가. 우선 북방이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국가는 이제 중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부분이 있고 그것의 현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부분으로 보면 구체적으로 담론과 실제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담론이라는 것은 전통시기 중국은 끊임없이 이 중화 질서, 조공 질서, 중국적 세계 질서를 얘기했습니다. 중국이 중심이고 주변 국가는 이 비대칭적 세력 관계 속에서 중국의 머리를 숙이는 이것이 바로 조공 질서였는데 뭐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패권 안정 이론이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전통시기 동아시아의 이 지역 질서의 안정이 유지되었다, 유지 강화되었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지만 이 중국이 중심을 잡아주지 못할 때 그것이 파급 효과를 일으켜서 한반도 안보를 상당히 부정적으로 만든 측면이 있다. 그리고 중국은 바로 이러한 질서를 소위 그 유교라는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원래 유교는 개인 간의 관계였는데 그것을 국가 차원으로 확장하고 국제 관계 차원으로 확장해서 이 국가 간의 자율적 위계 질서를 정당화했다. 그것이 이제 중화 질서의 담론인데 이런 부분을 제가 다루고요. 그러나 이 실제에 있어서는 그런 규범, 담론과 괴리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었다. 이러한 실제 측면도 제가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담론과 실제의 괴리 관계, 그래서 뭐 내재화된 위선, 저는 뭐 그렇게도 표현을 하는데요. 이러한 부분도 다루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의 현재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현재적인 의미, 중국은 여전히 동맹 체제를 이제 부정하고 있습니다. 동맹은
이제 냉전의 산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국은 동맹을 맺지 않고 공식적으로 소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전통 시기 중화제국이 얘기했던 그런 중화질서, 조공질서의 규범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좀 해석이 가능하고요. 물론 담론과 실제가 분명히 괴리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 중국이 뭐 요즘에 1대1로 하면서 운명 공동체까지 얘기를 합니다. 시진핑 정권은. 그러나 이 운명 공동체라는 것도 실제로 들어가면 상당히 중국의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것을 포장하는, 아름답게 포장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온다. 역시 담론과 실제는 현재에도 괴리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러한 것들이 이 한반도 안보에 결론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최근에 중국이 급속히 부상하면서 소위 중국 위협론이 많이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쪽에서 퍼지고 있고 그러한 중국 위협론을 한국에서 수입해서 유통시키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중국의 부상은 역사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의 부상은 현재적 의미에서 오히려 한반도 안보에 있어서 부정적이라기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다. 만약에 지금 중국이 상당히 불안정하고 하다면 이 한반도 안정이라는 측면도 이 부정적인 측면이고 예를 들어서 북핵 문제 같은 경우 보면 중국이 상당히 한반도 안정을 강조하고 있고 북핵 문제가 레드라인을 넘지 않도록 이제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중국한테 가장 최고의 국가 목표는 경제 발전이고 경제 발전을 위해서라도 한반도 안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중국의 부상이 상식적으로 무슨 중국 위협일 수 있습니다. 미국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한반도 안정이라는 측면에서는 일정 정도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다. 이런 세 가지 정도의 측면을 제가 다루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보를 하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북방 지역의 정세가 한반도에 역사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고 그게 또 현재적 의미로는 어떤지 특히 그 담론과 실제 우리가 보통 뭐 이상과 현실 이런 표현도 많이 하는데 이 담론과 실제 분석을 통해서 미래 한반도에 미칠 영향 이런 거를 좀 분석적으로 접근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저희 국가전략사업단 과제가 기본적으로 문화연구나 이런 거를 하는 거지만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 그리고 한반도가 어떻게 갈 것이냐에 대한 최종적인 전망을 하는데 마지막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홍서 교수의 이런 안보에 관한 이런 논점들 상당히 우리가 같이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